한글은 지금부터 571년 전인 1446년 10월 9일에 세종대왕이 28자를 만들어서 반포를 했는데요. 이제 21세기에 와가지고 우리 한글은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적을 수 있는 공용문자, 공통문자가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이 우수한 이유는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그 초성은 자음이고요, 중성은 모음이고, 종성은 또 자음인데, 이 초성, 중성, 종성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음절식으로 어떤 말소리를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란 것은 음절 단위의 의미가 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언어는 1음절 이상의 단어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음절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한글의 우수한 장점이고 알파벳보다도 더 좋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훌륭한 문자인 이유는, 로마자 알파벳보다도 더 훌륭한 문자인 이유는 한글로 음절식 표기를 할 수 있고 한글이라는 문자 안에 리듬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이 이 지구상 7천종의 모든 언어를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어떤 자음과 모음이 합쳐가지고 의미 있는 음절을 만들게 되는데, 의미 있는 음절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운율을 형성하는 고저, 강약, 음장이라는 운소가 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소가 얹힐 때에 음절 단위에 얹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음절들이 모인 리듬골에다 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의 온전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리듬골 형태로 말이 운율형으로 변하는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리듬골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의 언어의 리듬을 구성하는 리듬골들 30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말을 한글로 다 적을 수가 있고, 그 위에 운율을 음표로 표시해 줄 수 있고, 또는 운율을 드러내는, 즉 성조나 강세를 드러내는 부호를 글자 위에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은 자음, 모음, 반모음 이런 그 3음소가 모여서 음절을 만들잖아요. 음절을 만들면서 의미가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실리기 위해서는 의미가 실린다는 말은 강세가 오거나 성조가 얹히거나 음장이 얹혀가지고 이렇게 소리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소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다른 말로 바뀌면은 운율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듬골이 변해서 운율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는요. 그래서 운율을 표시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표면 억양형이라는 것은 운율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미국의 학자들은 그 운율형을 만드는 리듬골을 찾아내지 못하고 단순히 음절에만 얹힌다고 생각한 것이죠. 음절이 아니라 음절이 모여서 리듬골을 만듭니다. 리듬골이 변해서 운율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은 이 글자로 적으면서 이미 어떠한 리듬의 원리가 글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자는 그것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음소를 쭉 나열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한글은 음소가 모여가지고 음절을 만드는 거니까 이 음절들이 리듬을 만드는 단위가 됩니다. 리듬골을 만드는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은 계속 그 로마자로 표기되는 자기들의 언어를 보면서 도저히 리듬골이라는 것을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글이 이미 리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리듬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 한글을 연구하면서 리듬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리듬이란 것은 긴 음절, 짧은 음절이,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이 1음절 이상의 단어들이라 할 때요, 이 음절들이 어느 음절은 길고 어느 음절은 짧아져 가지고 일정한 박자의 리듬골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자는 이 음소를 쭉 나열하는 방식의 표기 방식입니다. 옆으로. 그러나 우리는 묶어서 음절식 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절이란 말은 뭐냐면은 한 덩어리 소리라 그럽니다. 마디 소리.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 이 말소리가, 낫소리가 모여가지고 덩어리 소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덩어리 소리에 의미가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서 모든 인간의 언어는
이름절 이상의 단어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머릿속에 음절 단위로 의미가 실린 말을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은 로마자와는 달리 차원이 다른 문자입니다. 훨씬 이 인간의 언어를 적기에 가장 적합한 표기 문자가 음절식 표기를 하는 우리 한글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다시 말하면 많은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들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음성인식 및 통번역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통칭 얘기할 때 인공지능 하면은 음성인식,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는 또는 통역과 번역을 해주는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보다도 좀 몇 년 뒤져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는 언어를 알아듣고 말하는 인공지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도 더 훌륭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연구한 이 한글 운율법 이론, 즉 인간의 언어를 리듬 분석할 수 있고 리듬꼴이 변해서 운율형이 된다라는 그러한 언어의 그 정보를 알고리즘에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내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도 잘 알아듣고 말하는 인공지능, 인도어도 잘 알아듣고 말하는 인공지능. 그러려면은 중국어는 한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말을 하고 표현을 할 때에 한자로 해버리면은 그걸 아는 사람, 중국 사람이나 잘 써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한글 운율법 기반의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면은 그 중국말이나 인도말을 어려운 한자나 데바나그리 문자로 표기 안 하고 한글로 표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인공지능을 훨씬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교육 산업을 일으키고 ICT, 정보통신 산업을 일으키고 또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일으킬 때가 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앞선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다시 말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 한국어라는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한글이란 문자의 우수성이 강조돼 가지고 이 한글이라는 문자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별화된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문자 없는 종족의 사람들이 우리 한글을 그들의 문자로 또 쓰게 되고 또 중국과 인도 같이 어려운 문자를 쓰는 나라 사람들이 한글이란 문자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어가 세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를 하는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운율 분석을 해서 새로운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한글이 세계 문자가 되고 제가 개발한 한글 운율법 이론이 보편화되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말할 수 있고 통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어떤 말이든지 간에 잘 알아듣고 통번역을 해주고, 또 의료 서비스 인공지능으로까지 발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어떤 언어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단어와 문장의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운 개념의 그 운율법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서 그 인공지능 개발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보면요, Hi everyone 한다면은 이 Hi everyone 할 때에 Hi와 everyone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가지고 이러한 운율형을 만든다고 할 때에 이 단어들이 모여서 이런 모양의 운율형이 되고 이런 모양의 운율형이 된다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음을 할 때에 솔미도 미솔 이런 정도로 이제 운율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하이에브리라는 이 말은 하이에브리가 합해가지고 장단단 박자의 리듬꼴입니다. 그 리듬꼴이 솔미도라고 하는 운율형으로 이제 표면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기를 어떤 언어든지 간에 한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과 운율형을 음표로 오선지에다가 그려주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한글 문명 세계,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복되게 하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그러한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미국의 그 구글이나 IBM 왓슨은 의료 서비스 인공지능으로까지 발전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많은 그 미국의 회사 그 기업 연구소에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들이 지금 세계 최고인데, 우리나라도 애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삼성, LG 이런 주요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훌륭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 한글이 모든 어떤 언어든지 간에 한글로 표기를 하고 그 리듬과 운율을 음표로 표시해주는 이 언어 이론을 가지고 그 빅데이터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훌륭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새로운 교육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중언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왔습니다. 이제 한글의 시대가 됐고 한글 문명의 시대가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를 가지고 한번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단어와 문장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또 공부를 영어를 잘 익힐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한 30-40분 동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의 시간에서는 쭉 우리 한글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적을 수 있는 그러한 인류 통일 문자, 공용 문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한글이 세계 문자가 되면요, 우리 한국어라는 언어가 영어나 중국어 같은 언어들을 제치고 진정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영어라는 언어의 그 단어와 문장을 어떻게 한글로 적을 수 있고 그 리듬과 운율을 어떻게 음표로 표시할 수 있는가를 오너민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좀 쉬운 문장,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지금 독해를 잘 하기 위해서 이 문법과 어휘를 공부하는 거죠, 그죠? 시험을 보고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어떤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잘 구사한다는 것은 그 입시에 나오는 독해의 문장들, 독해력을 물어보는 문장들을 운율 분석해 가지고
그냥 쉬운 회화 문장뿐만 아니라 어려운 내용의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문장들도 운율 분석을 해서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해 가지고 리듬과 운율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운율 분석해서 한번 영어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은 그 단어와 문장들의 리듬과 운율까지도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그 말을 리듬 분석, 운율 분석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득대고 주입식으로 그냥 문장을 암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몇 박자 리듬의 운율인가 또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할 때 그 일청의 음절청의 단어들을 알파벳으로나 또는 한글로 이렇게 받아쓰고 표기할 수 있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의 발음만 하는 게 아니라 억양의 그 리듬과 운율의 소리를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육적으로도 성공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앞으로 필요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에 이 한글 운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이론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이렇게 억양구라 해갖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말은 이게 호흡이 리듬이기 때문에 말하는 내쉬는 호흡의 리듬에 맞춰서 말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얘기할 때 한 박자 한 박자 후트를 음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음악에서는 그것을 미터, 언어화가 운율에서는 타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까 시간에 비트가 되는 거죠. 여기 롱 비트, 쇼트 비트, 쇼트 비트가 원 타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 타임, 원 타임. 이게 하에브리 완해서 우리가 한 박자 리듬의 문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에 한 박자가 왔다는 얘기죠. 자, 원희민이 한번 좀 발음을 해볼까요? 오늘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How is the weather today? 시작. How is the weather today? 한 번 더. How is the weather today? 예, 그러니까 how is the라는 세 단어가 합해가지고 이것이 일강세가 오기 때문에 항상 영어는 그 운율형의 리듬이 이 리듬꼴에서 첫 번째 롱비터, 그러니까 장박이죠. 장박 여기에 강세가 오면은 요 음절보다도 높고 길어집니다. 높은 소리를 냈죠, 그죠? 그리고 요놈보다도 더 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박이 되고 단박, 단박, 롱비트, 쇼트비트, 쇼트비트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듬꼴 이름으로는 이제 라틴어로 덱틸 그랬는데 제가 저건 독수리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How is the weather today?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바람이 불어요. It's windy. It's windy. It's windy. It's windy. 예. 뭐 조금 발음을 할 때 여기 강세를 약간 이 강세를 넣게 되면 여기 It's windy 해도 되고 It's windy 해도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저렇게 모든 영어라는 언어를 우리 한글로 표기를 하고 저런 리듬 운율형으로 만들어진다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만들어서 우리는 새로운 개념의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강세가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강세가 오는 음절이 높고 길게 발음이 되는 것이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영어에서. 어쨌든 다양한 전혀 운율에 맞지 않게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게 하던 변형된 리듬과 운율로 하던 방대한 남녀노소의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말을 누구가 말하든지 간에 알아듣고 통번역도 해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하게 하려면은 반드시 그 발음에 음가가 뭔가 하는 것인가를 통일된 어떤 그 문자 체계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문자가 뭐냐? 한글이란 얘기입니다. 한글이란 문자로 우리는 적어줄 수가 있고
단어와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 때에 문장 전체에 리듬과 운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이렇게 오선제 음표로 표시해줘서 묶은 겁니다. 소리가 이렇게 리듬이란 것은 긴 소리, 짧은 소리에, 그러니까 말로 치면은 긴 음절, 짧은 음절이 모여서 일정한 시간 길이의 타임, 박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박자를 만들면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 박자의 시간 길이가 짧으면은 템포가 빠르다 하는 거죠, 그죠? 속도가. 예를 들어서 How can I get to the 1초에 한다면 How can I get to the subway station? 한 박자에 1초가 걸렸겠죠, 그죠? 더 빠르게 하면요. How can I get to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한다는 것은 박자에 걸리는 시간의 템포가 빠르다. 그러니까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말을 듣고 알아듣고 말하는 훈련을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 숙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듬과 운율이 머릿속에 쟁쟁하게 박혀서 장기 기억 속으로 장기 기억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인공지능에 들어갈 알고리즘에 넣을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도 이걸 다 정보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그 운율에 맞게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도 다 정보를 넣어서 변형된 것도 넣어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표준 발음을 하는 원어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가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선생님하고 같이 운율을 분석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빨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로마서 알파벳은 세상의 말을 물론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음절식으로 적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은 음절식 표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음절의 단위가 더 긴 소리를 내느냐 짧은 소리를 내느냐를 명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덩어리에 그 음절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만 알파벳의 시대가 가고 우리 한글의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당신은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잘 보이나요? 한번 발음 한번 해보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this weekend? 다시 한번. What do you want to do this weekend? 네. What do you want to do this weekend? 이렇게 can 하고 더는 거의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독수리 부엉이죠, 그죠? 그래갖고 What do you want to do this weekend?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can은 잘 안 들렸어요, 그죠? 오늘 주말에 뭘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리듬과 운율리를 모르고 그냥 저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책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고 하도 그것도 좋은 실력이에요. 어떤 언어를 읽고 해석한다는 독해를 한다는 것도 실력이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21세기의 진정한 그 언어 실력은 뭐냐? 우리가 이번에 미국 갔다 온 그 강경화 장관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유창하게요. 그러니까 유창하게 잘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을 완벽하게 알아듣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어떠한 그 리듬과 운율의 정보를 없이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What do you want to do this weekend? 그것이 단어 What do you가 모여서 한 박자 리듬을 만들고 want to do가 모여서 want to 하니까 앞에 want to에 생략되겠죠, 그죠? want to do. 그러니까 하나 둘 두 박자 리듬의 문장이라는 것을 알고 또 저렇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차곡차곡 내가 공부한 모든 단어와 문장은 완벽하게 듣고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청해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공부를 안 시키고 후닥후닥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대충 읽고 해석하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입학시험 문제 보면 고등학교 입시 문제에서 그 앞에 그 반 문제죠, 그죠? 영어 듣기 능력 평가 아주 쉬워요. 초등학생 수준에서 하는 것만 내고 독해는
따로 낸다 이거 따로 독해 문제를 하니까 읽고 해석하는 문법과 어휘 쪽으로만 공부를 하고 마는 거예요. 독해력만 나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끝도 한도 없어요. 계속 하면은 잊어먹습니다. 말은 뭐라고 말하는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의 발음과 발음 1층의 음절과 2층의 운율청의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저렇게 온전하게 다 완벽하게 들어야 된다. 대충이란 게 없어요. 너 저 뉴스 그 문장 어떻게 들었니? 무슨 말인가 한 반은 알아듣는 것 같아. 그건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에?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문장이라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아듣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차곡차곡 리듬과 운율 분석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에 넣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지는 단어와 문장의 운율 정보, 리듬과 운율 정보가 그냥 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듬과 운율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게티즈버그 연설문이에요.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독해 문장, 어려운 독해 문장입니다. 저걸 연설문으로 할 때와 그냥 읽을 때 좀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걸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저 나오는 문법과 어휘를 공부해가지고 해석을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험에서는, 입시에서는 그걸로 만족해요. 독해 문제에서는 완벽하게 문법과 어휘를 알아갖고 독해를 잘하면 돼요. 그러나 온전하게 영어를 잘 가르쳐서 실력이 있는, 영어 실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게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그죠? 이 문장을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원희민 선생님을 데리고 모든 내가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가르쳐야 될 단어와 문장을 운율 분석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그대로 발음을 하는 훈련을 계속 시켜서 내가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문장들을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실력으로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독해, 소위 리딩 컴프레hension만 잘하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 어려운 단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문법 실력이 있으면은 해석을 다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만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알아듣고 리스닝 컴프레hension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청해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 문장들을 청해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분석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요. 여기서 직형직해법칙에서 아까 시간에 좀 설명을 하려다가 못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는 크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죠. 그죠? 주어, 서술어, 보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 보어.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 목적어. 그러니까 주어가 오고 서술어가 뒤따라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말은 어떻게 돼요?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적어라든가 주어는 어떤 명사나 대명사 이런 것들이 올 때에 그 말을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그걸 관형어라 그래요. 그죠? 영어는 관형어가 길면은 beautiful girl 한다면 beautiful 관형어예요. 근데 그 말이 길어지면은 꾸며주는 말이 뒤로 가버립니다. 그걸 후치수식이라 그래요. 다시 절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참 난감하죠. 우리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서술을 꾸며주는 부사어라 그래요. 그런 문장, 어떤 단어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단어와 합해져서 이렇게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분이라 그래요.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을 순서가 우리하고 달라.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듣는 순서대로 우리가 이해하게끔 통번역을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훈련을 읽고 해석하는 직독직해에서만이 만족해서 아니고 직청직해가 되게끔 하자 이거예요. 그게 내가 직청직해 법칙이란 겁니다. 근데 잘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 한 리듬 박자와 문장 성분들이 1대1로 대응되거나 2대2로 이렇게 대응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짧은 문장을 알아듣고 말하는 거야 뭐 쉽죠, 그죠? 긴 문장도 아무리 길더라도 크게 긴 문장은 또 작은 문장들이 결합한 거예요. 그 문장들을 이루는 성분들이 어떻게 배열되는 것인가를 잘 분석해서 이 리듬과 운율 맞춰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문장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거를 개발한 거니까 제 앞에 문장이 Fourscore and 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liver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4분 6박자 리듬의 문장이 두 개가 있게 되는 완벽한 그 4분 6박자 리듬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아까 자, Fourscore, score가 2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Fourscore니까 4 곱하기 20이니까 80이죠, 그죠? And 7 years. 7일이잖아요, 그죠? 1863년 게티즈버그 연설문을 할 때에 87년 전 미국이 나라를 선 1776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조상들이 세웠다는 얘기죠. 이 대륙 위에 새 나라를 앞부분의 그 문장을 내가 분석해요. 그러면 우리가 Fourscore and 7 years ago 두 박자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말 순서가 똑같아요. Fourscore 44, 2, 80 그리고 77년 전에 80하고도 7년 전에 이렇게 대응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Our fathers brought forth. 말은 두루룩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두 개를 끊고 그 다음에 Our fathers brought forth. 우리 조상들은 주어죠, 그죠? 그 다음에 서술어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들은 세웠습니다. 이렇게 뭐뭐 위에 세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brought forth 탄생시켰다는 얘기예요. This continent a new nation. 뭐예요? 주어, 서술어, 뭐예요? On this continent니까 부사죠, 그죠? 그 다음에 목적어 아니에요, 그죠? 그쪽은 서술을 꾸몄으니까 on this continent. 우리 조상들은 세웠어요. 이 대륙 위에 새 나라를 그렇게 대응을 시켜가면서 리듬 박자골과 문장 성분을 대응시켜가면서 우리가 직청직해야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 love you 하잖아요. I love you 한다면은 나는 사랑해요 당신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자는 얘기예요. 청해력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긴 문장이든 짧은 문장이든 운율 분석을 해갖고 해주면은 우리가 잘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 보세요. This continent 어느 네이션을 한데 어느 네이션을 꾸며주는 말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트즈를 이하로 빼갖고 뒤에서 생략을 시켰던 뭐든 conceived in liberty. 그러니까 자유 속에서 잉태된 어느 네이션이에요. 알겠죠? 어느 네이션 conceived in 그리고 뭐뭐에 봉헌된 명제에 봉헌된 어느 네이션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은 뒤에서 해갖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항상 꾸미는 말이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꾸미는 말이 뒤에 가면서 길어지는데 다 듣고 나서 해석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응을 시켜갖고 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conceived in liberty. 잉태된 자유 속에, 보다는 묶어갖고 우리말로 자유 속에 잉태된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자유 속에 잉태되고 and dedicate to the proposition. and dedicate to the proposition that를 두 박자로 해가면서 뭐에 봉헌된, 명제에 봉헌된 그러니까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명제에 봉헌된 새 나라를 이 대륙 위에 세웠다라는 뜻인데 어느 네이션을 꾸며주면서 긴 수식어가 뒤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 속에 잉태돼 명제에 봉헌된 그러면은 우리말 순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우리말 어순에 맞게 하려면은 그 나라는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명제에 봉헌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명제를 프로포지션이 데트이아가 또 꾸며주는 거야.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포지션이 어떤 프로포지션이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라는 명제야. 그러니까 그 명제란 게 뭐예요?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싹을 맞춰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문장이든지 그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가서 미국 교수가 영어로 강의하는 것, 중국어로 강의하는 중국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묵화 강의가 얼마나 중요해요.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몇 년 안 돼서 이 대학이 많이 해체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MIT의 그 묵화 강좌, 어떤 교수의 묵화 강좌를 들어가지고 학점을 땄느냐, 그것을 성적표로 넣으라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무슨 대학에 언어과 나왔다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우물안의 개구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우리 선생님은요, 원어민들 데리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말하는 훈련을 시켜서 독해력 플러스 청해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청해력의 직성직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면서 자 이제 내가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잘 외워요. 여러분들 악보 보고 노래 배우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까 그 잊지 말아요라는 노래 내가 참 좋아하는데 백지영의 그 노래,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그걸 완벽하게 부르면서 무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몇 번을 연습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1000번 이상을 연습했습니다. 1000번 이상을. 반박도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게 음정도 정확하게. 그런데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원어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운율악보를 봐가면서 정확하게 수백 번 듣고 말하는 훈련, 읽고 쓰는 훈련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 훈련을 어릴 때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중국어의 운율을 음표로 표시하면서 중국어를 잘 배울 수 있는,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바야흐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앞의 시간에서 한글이 세계 문자가 되고 우리 한국어가 인류 공용어가 되면서 현대 문명의 대전환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어야말로 한글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중국어 인공지능이 훌륭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습니다. 통번역이 잘 되고 또 다른 나라 말을 잘 번역도 해주면서 중국말을 정확하게 표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한글로요. 그러니까 한글로 중국어를 어떻게 표기하고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선생님 나와가지고 같이 한글 표기를 된 중국어 단어와 문장을 공부하면서 운율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우리가 중국어를 한글로 표시할 수 있는 한글표를 이렇게 썼는데요. 중국어는 음절을 만들 때 자음이, 초성이 19개까지 옵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말에 없는 F 발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L 발음과 R 발음, 그 건설음 R 발음과 설점의 L 발음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L 발음은 쌍리얼로 표기하기로 했고요. F 발음은 피읍 밑에 동그라미를 해서 피읍 순경음을 F 발음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음에 있어서는요, 중국어는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모음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모음 발음하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없는 이중 모음에 아오, 야오, 유에 세 개의 그 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모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서는요. 그래서 받침은 기역, 디귿, 비역 받침이 없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입성운미를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미음, 니은, 이응 받침에서 미음 받침이 니은 받침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얼화라 해갖고 이제 리얼 받침으로 이렇게 발음을 적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중국어 초성의 19자, 그 다음에 중성의 21자, 받침으로 쓸 수 있는 8자, 이 정도 해가지고 약 3000자 정도의 글자를 적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글 발음으로, 한글 글자로 중국어를 적고 그 단어와 문장을 중국어로 한글로 적고 문장의 그 단어와 문장의 리듬과 운율을 음표로 표시해 가지고 중국어를
잘 배울 수가 있고 또 그야말로 미국이나 어떤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한 좋은 성능의 인공지능도 만들 수 있어서 그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서 의료 서비스 인공지능으로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중국이 우리 한글을 사용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빠른 시간 내에 배울 수 있도록 그러한 비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 단어 한 7, 80개, 100개 정도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말 한글로 썼죠. 중국어를 다 한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내가 한 번 하면 중국 선생님이 2번 발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듣고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 妈妈，妈妈， 네. 아버지, 爸爸，爸爸， 네. 그다음에 할아버지, 爷爷，爷爷， 할머니, 奶奶，奶奶， 예. 이거 아직도 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동생, 妹妹，妹妹， 예. 요 뭐이가 아니고 요걸 중국 사람들이 에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메이메이 이렇게. 그다음에 사계절이면 봄, 春天，春天， 네. 그다음에 여름, 夏天，夏天， 네. 그다음에 가을, 秋天，秋天， 네. 그다음에 겨울, 冬天，冬天， 네. 미용실, 理发店，理发店， 理发店, 놀이공원, 游乐园，游乐园， 요 러유엔, 요 짱리얼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받침이 밑으로 가는 것처럼 들립니다. 요 러유엔, 우리가 중국말에 한자로 표기되는 말을 우리가 공원을 한글로 쓰듯이 중국말을 다 우리 한글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만 단어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야 되고 발음하는 사람들 남녀노소에 따라서 그 운율이 어떻게 되는가도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인공지능이 알아듣고 말을 하고 중국말을 하면은 바로 한자로도 나오고 또 한글로도 표현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한글로도 쓰듯이요. 그렇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을 잘 알아듣는 인공지능은 우리 한글로 중국어를 적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문장에 대해서 몇 개 문장을 좀 공부해 보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아까 시간까지 모든 의미 있는 말소리, 단어나 문장을 우리가 운율 분석을 해주면은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잘 글씨가 안 보일 텐데 카메라를 보세요. 이제 자 그러면 저는 서울로 가는 왕복 비행기표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나는 샹은 뭐뭐 하고 싶다, 마이는 사다, 취는 가다, 쇼월더 그리고 취 쇼월더 더를 붙이면 중국어는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됩니다. 서울로 가는 이 말이에요. 왕판 비행기표를 지표 이렇게 말을 해갖고 리드미컬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조를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사고 싶어요. 서울로 가는 왕복 비행기표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국어도 영어처럼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와요.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한번 발음하게끔 해보세요. 我想买去首尔的往返机票。 네. 我想买去首尔的往返机票하죠, 그죠? 我想买요 두 박자가 그룹핑이 된 겁니다. 나는 사고 싶어요. 去首尔的往返机票. 去首尔가 관용어가 되겠죠, 그죠? 서울로 가는 왕복 비행기표를 꾸며주는 거 뒤 앞에서 나는 사고 싶어요. 서울로 가는 왕복 비행기표를 이렇게 합니다. 我想买去首尔的往返机票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我想买去首尔的往返机票。 예. 그다음에 통로 쪽 좌석을 주시겠어요? 能给我靠通道的座位吗？能给我靠通道的座位吗?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주시겠어요? 통로 쪽의 좌석을, 座位를 그 말입니다. 이제 의무문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앉으세요. 우리가 중국어도 우리 한글로 이 많은 단어들을 다 적고 그 단어들
것들이 모여인 것이 문장이죠, 그죠? 그 문장도 한글로 표기를 하고, 제가 개발한 이 한글 운율법, 한글 문명론,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한글로 적고 그 언어의 리듬과 운율을 우선 이제 음표로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 시대가 왔어요. 한글이 진짜 세계 문자가 되고, 나는 특히 우리 동양 삼국부터 한자와 한글이 공용 문자가 되는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우리가 한자어를 저기 있는 수, 화, 목, 토, 금 하는 말을 우리가 한글로 쓰듯이 중국 사람들도 저 한자로 쓰는 말을 한글로 쓰는 시대를 열면 돼요. 아까 보셨죠? 일본어도 그렇고. 그래서 한중일이라도 우리는 하나의 그 한글과 한자를 공용 문자로 쓰는 그러한 교육문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와 일본어도 유창하고 영어도 유창하고 어릴 때에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힌디어, 아랍어, 터키어, 태국, 베트남어 다 가르쳐줘 이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러한 시대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한글이 다른 진짜 현대 문명의 대전환기가 왔습니다. 한글이 세계 문자가 되고 우리 한국어가 인류 공용어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그 자기 과목이 어떤 과목이든 간에 다른 외국어도 공부하면서 영어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그 문장들을 운율 분석해주고 정확하게 발음해주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리듬 한글 운율법 이론을 가르쳐가지고 유창하게 여러 개 외국어를 구사하고 컴퓨터 코딩 실력도 갖출 수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인재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를 한 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문명 부강국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